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어젯밤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담은 리포트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배경 화면이 사용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YTN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사과드리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나이트 포커스에서는요, 태풍에 미뤄졌던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대의원 권한 축소안을 놓고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확인하시죠. (8월 11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사상 초유의 내륙 관통 태풍 카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륙하면서 서쪽보다 동쪽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태풍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내내 잡음이 끊기지 않았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를 즐기며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LH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단지 5곳을 축소해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시공에 이어 부실 점검 논란까지 불거지자 LH 사장을 포함한 임원 전체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을 주장하며 군 검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방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 권한을 대폭 축소한 혁신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당원들의 요구를 하며 환영하고 있지만 비명계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키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렸는데도 체포 뒤 석방됐던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해당 남성은 20대 초반부터 마약에 손을 대 처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풍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태풍 카누는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첫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륙하면서 서쪽보다는 동쪽 지역의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상륙 전까지 갈짓자를 그리며 독특한 행보를 보인 제6호 태풍 카눈. 해상에서 발생해 한반도를 관통하기까지 무려 20여일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태풍의 2배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뜨거운 바다를 지나며 계속 에너지를 흡수해가며 세력을 유지한 것이 원인입니다. 남해상 쪽으로는 지금 수온이 29도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면에 의해서 다시 발달할 가능성도. 일본 규슈를 강타하고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태풍 카누는 상륙하면서 강한 태풍에서 중강 강도로 약화했지만 경남 내륙을 거쳐 충북까지 올라가면서 그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 비와 바람은 상륙 지점 주변과 영동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300mm가 넘는 비가 남해안에 집중됐고 영동에는 지형적 효과가 겹치며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부산 가덕도에 초속 34.9m, 통영 매물도 34.2m, 강원도 고성 향로봉과 설악산에도 초속 3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반면 에너지를 다 쏟고 약화한 채 수도권에 진입한 태풍은 우려와 달리 폭우나 돌풍 없이 북한으로 이동했습니다. 제트기류가 너무 이제 북쪽으로 가서 약했다든가 혹은 고기압이 양쪽에서 딱 버티고 있었다든가 땅과의 부딪히는 마찰력으로 인해서 회전력, 태풍이 돌려오는 회전력도 약해지다 보니까 관측 사상 처음으로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기록을 남긴 제6호 태풍 카눈. 특이한 움직임과 동쪽 지역에 많은 상처를 남긴 채 소멸됐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태풍 카눈의 여파로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도로가 유실되고 주택과 상가 수십 채가 침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피해 차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 약 16시간. 대구 군위군 하천에선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인근 달성군에선 전동 휠체어를 탔던 한 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무너진 제방복구가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도로 제방 유실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시설물 피해는 수백 건. 피해는 주로 영남과 강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태풍은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려서 전국 곳곳에서 도로, 제방 유실, 주택 침수,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태풍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은 16,000명 가까이 됩니다. 4만여 가구는 밤새 정전 피해를 겪었지만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경남, 전남 등에선 서울 여의도의 3배 이상 규모 농지에 낙과와 농작물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하루 37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태풍 카눈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 봄 강릉 대형 산불에 이어서 막바지 피서철 태풍 피해까지 연이은 악재로 주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송수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강릉 경포호 일대. 물에 젖은 식당 장판은 심하게 뒤틀렸고 바닥 열선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지난 봄 산불 피해를 복구한 지 넉 달 만에 수해를 당한 겁니다. 산불 때문에 또 한참 헤맸는데 이걸 이제 그거에 살아날 만하니까 또 이 물난리가 나서. 기존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이전한 이 횟집은 새로 문을 연 지 2달 만에 수마가 덮쳤습니다. 시에서 이게 집 무너진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쫓았잖아 지금. 근데 아직 무너지도 않고 있고 이제는 이런 물이 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횟집 수족관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냉각기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고기가 모두 죽었습니다. 시간당 90mm 안팎의 폭우로 물이 허리춤까지 차올랐던 고성의 한 주택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가 다시 찾은 집안은 온통 진흙 범벅입니다. 가재 도구는 건진 것보다 못 쓰는 게 더 많아 쓰레기만 쌓여갑니다. 지금 한도 끝도 없죠 뭐 이거 치우려면. 폐장까지 일주일 넘게 남은 삼척 맹방 해수욕장. 태풍에 밀려온 나무와 쓰레기가 백사장을 뒤덮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언제 다 치울 수 있을지 막막해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잠정 집계된 피해 건수는 주택 침수와 파손 등 30여 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원 속초시에 쏟아진 비가 하루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어제 하루 속초에 내린 비의 양이 368.7mm로 1968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속초의 시간당 강수량도 91.3mm를 기록해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눈은 또 영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대구 군위군에서는 제방이 터지면서 마을이 통째로 침수됐는데 하루 만에 물은 빠졌지만 드러난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뼈대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작물은 쓸려갔고 바닥은 온통 진흙탕입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것들도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축 늘어져 올해 수확은 어려워 보입니다. 대구 군위군에서 하천이 범람하자 불놀이와 평수리 등 주변 마을은 허리 높이까지 침수됐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참혹한 모습이 드러나자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트랙터도 떠내려갔고 경기도 떠내려갔고 그러니까 내년 농사 짓는 데는 뭐 참 힘이 들기고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다. 진짜 말로는 뭐 얘기 못하죠 뭐. 가축들도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뻘밭이 된 축사에 마른 톱밥을 깔아주고 새 사료와 물을 준 뒤에야 겨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도 안심되더라고요.
소가 다 살아 있으니까 열심히 됐는데 막 집 주위에 너무 막 처참하게 그거 해져가지고 뭐 어디에 손대야 될지 뭐 엄두가 안 나더라고. 피해를 키운 건 낡은 제방이었습니다. 범람이 시작된 제방입니다. 불어난 물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저지대에 있는 마을로 한꺼번에 물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보강 공사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공사 때문에 제방이 약해진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 농사하면 40년 다 되시도 40년 가까이 다 됐는데 아직 또 한 번도 물 그런 일도 매미 때도 안 그랬거든요. 이번 태풍으로 대구 군위군에서 1명이 숨졌고 달성군 가창면에서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가창면 일대에 70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고 느리게 이동했지만 조치가 잘 이루어져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전 대피와 교통 통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한 국민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K-팝 콘서트까지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K-팝 콘서트를 포함한 잼버리 기간 되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우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콘서트장과 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마무리가 됐다는 의미인 거죠? 네, 준비한 동안 저도 가고 싶었는데요. 네, 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인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K-팝 슈퍼라이브 1, 2부 공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뭐 프로그램이 1부와 2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그 여성 댄서 경쟁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댄스 크루 홀리뱅의 무대를 시작으로 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뉴진스, 아이브, NCT 드림을 비롯한 그야말로 K-팝을 이끄는 대표 그룹들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모든 출연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 잼버리 대원들 중에서는 정말 이번 K-팝 콘서트를 보러 왔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잼버리 대회 기간에 일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150여 개국 4만 3천여 명의 대원들이 순차적으로 퇴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퇴장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상암동 이 YTN 사옥도 공연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불꽃놀이 소리가 지금 펑펑 들리기도 하고요. 소리도 들리고 사실 보이더라고요. 전 못 봤는데 지금 드론 쇼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창 이 대원들의 순차적인 퇴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잼버리 대회 공식 마지막 날인데 K-팝 콘서트가 열리기 전에 어떤 또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이 잼버리 대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잼버리 대회를 마무리하는 폐영식 그리고 또 저녁 식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4만 3천여 명의 대원들이 이 오늘 K-팝 콘서트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입장하는 데만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3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이제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먼저 폐영식에서는 올해 이제 활동 하이라이트를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이 됐고요. 또 우리 대원이 차기 개최국인 폴란드 대원에게 연맹기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 새만금에서의 그 텐트를 설치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또 동시에 잼버리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담겼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폐영사에서 유례 없는 폭염과 태풍 등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이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중간에 식사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잼버리 야영 기간에 좀 식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폐영식이 종료되고 나서요. K-팝 콘서트가 열리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간편식이 이제 제공이 됐습니다. 대회 조직위가 이제 일반식 3만 5천 개, 그리고 채식 5천 개, 할랄식 이제 7천 개 등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과자와 빵, 육포 등이 제공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제보받은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과자류, 빵류, 그다음에 이제 쇠고기, 육포 등이 제공된 모습입니다. 네. 사실 지금 워낙 덥고 습하고 또 네. 수많은 인원들이 이런 날씨 속에서 밥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이런 음식들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만 예. 일부 대원들 사이에서는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식사를 포함해서요. 뭐 정부가 이 잼버리 대회 기간 내내 지금 뭐 준비 부족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한덕수 총리는 오늘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대원들이 껍질을 밟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도시락에 바나나는 넣지 말라. 이런 주문까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행사장 안팎에는 경찰 기동대 뭐 2,500명 그리고 소방도 200명이 배치가 됐고요. 통로마다 특히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인파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통로마다 안전 요원들을 배치를 하고요. 예. 또 응급 의료소, 인류 인력, 또 구급차 배치와 같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조치도 준비가 됐습니다. 네, 예. 잼버리 기간 내내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네. 이번 K-팝 콘서트에 또 거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K-팝 콘서트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공연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또 이제 대원들 모두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현장 취재 기자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예. 별다른 안전사고 또는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비가 내리다 보면은 이 무대 장치 어떤 시설 등이 또 오작동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뭐 행사가 비교적 원활하게 잘 치러졌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기까지 예.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예. 이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혹시 공연에도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잘 치러졌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K-팝 콘서트 자체가 열리기까지 네. 뭐 장소 이동 같은 것들 그리고 자꾸 뭐 취소되는 것들 네. 뭐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취소됐고 잔디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긴 있었죠. 그렇죠. 원래 이번 콘서트가 6일 날요 새만금 야외 무대에서 원래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염 또 현장 새만금 현장에서 이제 시설 부족, 부실 논란이 일다 보니까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한번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예보가 되면서 이제 새만금 야영지 조기 철수가 결정되고 예. 또 장소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한 번 더 변경이 됐습니다. 예. 뭐 이게 변경이 되고 나서 오늘 공연까지 한 사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아티스트 그렇죠. 섭외, 예. 또 출연진 조율, 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또 방탄소년단 BTS를 또 출연할 수 있도록 군 당국에서까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더욱 논란이 거셌습니다. 일단 오늘 예정됐던 음악 프로그램이 결방돼서 여러 출연자들, 아티스트들의 출연이 가능했고요. 예. 또 방탄소년단, BTS와 관련해서 대회 조직위가 뭐 멤버 사진들을 전체 대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예.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훼손 논란도 당연히 비판이 나오기도 꽤 했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했던 잔디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구장이잖아요. 예. 또 거기다가 무엇보다 이제 아티스트들의 팬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 잼버리 대회 부실을 K-팝 아티스트로 소위 땜질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장 크게 제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현장을 계속 연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쉽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K-팝 콘서트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대원들이 무려 지금 43,000여 명, 4만 명이 넘어요. 네. 이게 근데 또 퇴장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 흩어져서 가는 과정이 아니라 네. 뭐 숙소로도 가야 되고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퇴장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장 취재 기자 연결을 해서 현장 예. 상황을 보고 싶은데 네. 지금 4만 명이 쉽지가 않아요. 예. 비슷한 장소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 통신 사정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지금 실시간 상황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장에만 3시간 반 210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퇴장에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공연이 9시 좀 넘어서 끝났으니까 네. 11시가 넘어야 이제 퇴장과 숙소 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 특히 세계 각국에서 워낙 많은 인파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 인파들이 순차적으로 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잼버리 대원들 수송하는 버스 몇 대 투입된지 아십니까?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1000대가 넘었을 거 1,400여 대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봤는데 45인승 버스 한 대 길이가 12m입니다. 대략. 그럼 12m를 일렬로 쫙 세우면은 17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7km. 예, 사진 한 장 좀 저희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 YTN과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 상암동에 있는데요. 이 공터에 여기 교통통제 말고 그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는 서 있는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하나 저희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릴 건데 그 상암동 주변에 이제 공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버스들이 정말 한가득 몰려 있어서 이제 빼곡하게 주차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은 뭐 1시간 뒤에 또 저희가 잠시 출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버스들이 대동이 돼서 또 대원들이 모였는데 오늘 저희도 출근할 때 보니까 이 일대 교통 통제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평소에 이제 축구 경기가 열릴 때도 굉장히 이제 교통 혼잡이 심한 곳인데 오늘 1,400여 대의 버스가 이제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 수송을 위해서 투입되다 보니 이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서부터 이제 자유로로 나가는 구룡 교차로까지 통제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시고요. 동시에 이제 또 통제 구간 이외에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교통량을 고려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월드컵 경기장을 주변으로 해서 그 구룡 사거리 이제 자유로 이제 파주와 이제 일산 쪽으로 나가는 자유로 구간까지 꽤 넓은 도로가 이제 통제가 이뤄졌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강변북로로 이어지거나 상암동 DMC로 이뤄지는 곳까지 도로가 이제 통행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동시에 지하철역에도 워낙 많은 인파가 혹시 또 몰릴, 물론 버스로 수송이 되지만 혹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 인력들이 추가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에는 아직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통제 상황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나 다산 콜센터 120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은 11시까지인데 혹시 또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K-팝 콘서트 마친 대원들은 그러면 이제 다 마쳤으니까 숙소로 다 돌아가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대부분의 이제 국가 대원들은 숙소로 이동을 하고요. 또 일부 대원들은 출국 준비에 편한 곳으로 또 이동을 할 예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 스카우트단 소속의 성인 인솔자 6천여 명들이 이제 서울에 남아서 오늘 밤에 서울 시내 관광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잼버리 대회 조직위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 인솔 지도자들이 참가 대원들과 떨어져서 별도의 활동을 진행할 수 없고 콘서트가 종료된 이후에 모두 같은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숙소에 도착한 뒤에는 자발적으로 또 시내 관광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앞에 영상이 지금 저희가 입수가 돼서요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제 질서를 지켜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나와서 각자 버스로 찾아가는 모습일 거죠. 이 버스들을 사실 저 일반 도로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1,400대 17km에 이르는 버스들을 또 모두 다 세워놓을 수는 없다 보니까 각국 대원들을 수송할 버스를 향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십니다만 순차적으로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퇴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동 과정도 비교적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교통경찰이 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내일 이제 바로 출국하지 않고 서울 시내 관광에 나선 대원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또 안전 대책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밤 상황을 대비해서도 경찰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솔했던 성인 인솔자 포함해서 일부 대원들이 서울 시내 관광에 이제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 부대를 3개 부대를 투입을 해서 특별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울 홍대, 이태원, 강남에 각각 배치를 합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규모 인파 사고를 대비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경찰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 관계자는 또 뭐 흉기 난동, 앞서 또 태풍까지 동원되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어떤 불상사 그리고 안전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잼버리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저는 서울 곳곳에서 우리 잼버리 대원들을 봤거든요. 네, 저도 좀 손도 흔들어주고 했었는데 곳곳에서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막을 내렸지만 이분들이 바로 이렇게 또 출국하고 집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네, 잼버리 행사가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일 출국하는 일부 국가의 참가자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 대원들은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이제 한국에 남아서 관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위 측에서는 내일 그럼 정확하게 몇 개 나라 몇 명이 출국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독일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한국 민속촌이라든지 놀이공원 같은 곳을 방문할 예정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이나 대전시에 있는 축제 현장과 같은 전국의 관광 명소에도 각국 대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항공권을 아직 구하지가 못해서 한국에 남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앞서 조직위가 내일 이후의 숙소는 각자 알아서 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었지만 지금 정부가 또 총력 지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내일 이후에도 잼버리 참가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숙소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모쪼록 남은 일정을 또 우리나라에서 보내고 가실 대원들은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잼버리 대회 초반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사실 저도 이번 우리나라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어떤 관심,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지난 1일에 새만금에서 시작하고 나서부터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잼버리 대회 자체에 대해서 전 국민적 관심이 커졌는데요. 이제 앞서 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입니다. 지난 1일에 전북 새만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 전부터 간척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내린 폭우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야영장의 배수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우가 물러가자 엄청난 폭염이 몰려왔고 이 간척지에 그늘이 없는 상황에서 습기가 이미 땅에는 가득 차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설 부족까지 겹치면서 이 온열 질환을 속출하는 대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화장실, 샤워장 같은 시설도 부족하고 위생이 엉망이다 이런 지적까지 이른 상황에서 결국 지난 4일에 영국 대표단이 가장 먼저 조기 철수를 결정하고 미국 등도 새만금을 떠났습니다. 또 이 밖에도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핀 달걀이 이제 제공이 되는 등 먹거리 안전, 또 부실한 식단 이런 문제가 일고 또 영내 샤워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해 우리나라 대원들이 퇴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기다 또 이제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상륙하지 않았습니까? 이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8일에 전국 8개 시도를 뿔뿔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흩어지는 등 야영 조기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대회입니다. 콘서트를 통해서 좀 이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짚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야영을 목적으로 했는데 양이 중단된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무부처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유관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 밝혀야 되겠죠? 당연히 밝혀야죠.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준비가 너무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더해서 행사가 계속 파행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현숙 장관의 잇따른 실언이 더욱더 불을 붙였습니다. 김현숙 장관이 처음에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후에는 또 잼버리 조기 철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어떤 준비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기름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는 25일에 김현숙 장관을 출석시켜서 전체 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브리핑을 시작 10분 전에 돌연 브리핑을 취소한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김현숙 장관인데요. 국회에서는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요. 또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또 다른 이 유관기관들이 준비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또 왜 이렇게 대회가 치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방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정복을 입고 국방부 검찰단에 나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로 군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은 해병대 1사단장 등 여러 명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자와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그러면서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에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조사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때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수사단장에게 지시할 위치가 아니라며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거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군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했는데 박 전 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진상조사를 검토하면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걸 막은 건 외압이라는 야당과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여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외압 의혹을 부인한 다음 날 민주당은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놓고 실제 사단장 책임이 거론되니 태도를 바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장관의 결재 번복과 경찰로의 이첩 보류는 수사에 대한 외압이자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습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파회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거 아닙니까? 특히 정부가 해병대 1사단장 지키기에 나섰다며 배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다툼을 예고한 건데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재검토 조치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외압은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지 대통령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른바 정복 기자회견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서 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며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창군사상 처음으로 개인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억울하고 진실이 있다고 그러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고 그리고 군인답게 그 절차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주문과 국방부의 진화 노력에도 파장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란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구속된 운전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은 28살 신모 씨. 끔찍한 사고에도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고 똑바로 서 있기 힘든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맞는 등 마약 정밀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만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가지에 달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YTN 취재 결과 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초반부터 마약에 손을 댔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공범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의 양은 일회용 주사기 16개 분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걸 빼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마약 중독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2019년 지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 씨를 석방했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자초한 경찰은 신 씨의 마약 전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밀검사 결과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구속을 담보할 수 없어 풀어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 출석한 신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약물 과다 투약 혐의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신 씨가 약물을 처방받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약물 오남용 과정에 도움을 준 의료인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충남 당진 성문산업단지 교차로에서 레미콘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자와 승용차를 타고 있던 3명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구겨진 승용차 옆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근처 옆으로 넘어진 레미콘 차량도 구조대의 손길로 분주합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성문산업단지 안에 있는 교차로에서 레미콘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뒤 레미콘 차량은 오른쪽 인도 위로 넘어졌고 승용차는 반대편 차도 끝까지 튕겨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 2명, 70대 레미콘 운전자 등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부인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승용차의 오른쪽과 레미콘의 왼쪽 운전석 부분이 그대로 충돌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황색 전멸등이 켜져 있었던 거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신호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통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며칠 전 폭발물로 테러를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과는 지난 6일 트위터에 사제폭탄 사진과 함께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낮 대한항공 본사에 항공기를 폭파하고 출국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항공사 측에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해 항공권 발권 여부 등을 문의했는데 이를 각 항공청 등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가 이제 4년여 만에 해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미국인 수감자들이 완전히 석방되고 동결자금 해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이란은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 영국 등과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대이란 제재에 복원했습니다. 한국에 수출한 이란의 석유 대금 약 70억 달러, 9조 2천억 원이 묶인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란은 막대한 규모의 석유 대금이 동결되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습니다.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3개월간 억류했다 풀어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란 발언 때도 동결자금 문제를 거론하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9월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에서 동결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하에 미국 등 주요국과 수시로 협의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년여 만에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해결 수순에 들어가면서 한이란 관계는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이란 핵 합의가 복원되는 게 아닌 만큼 대이란 관계가 예전처럼 활성화되리라 섣불리 전망하기는 이릅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갖는 것은 맞는데 이거를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해서 우리와 이란 관계가 이 돈이 묶여지기 이전에 아주 좋았던 관계로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란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치권의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용남, 심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네,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니까 좀 신 의원님께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내에서도 이제 조계에서 나면서 좀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쇄신 목표는 얼마나 이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출발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했는데 결국 제일 잘한 게 혁신위를 빨리 조기 종결한 게 아마 제일 잘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지금 혁신안이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1, 2 혁신안은 별로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3 혁신안이 이제 본론이죠. 불체포 특권 그건 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3 혁신안이 아무래도 이게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어제 발표한 그 혁신안은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겁니다. 이 대의원제 문제를 아마 대의원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고 공천 룰에서 다선들을 손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뭐 벌써 한 달 전부터 예상이 돼 있고 혁신위의 임무가 이것일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추측한 네, 그러니까 추측하고 예상하고 예견했던 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쇄신안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미션을 완수한 거다. 완성하고 조기에 문을 닫고 나간 거다. 그런데 하여튼 조기 종결이 물론 원한 건 물론 아니었겠죠. 이 혁신위원장 김은경 위원장의 개인사 문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에 앞서서 이 개인사 문제를 끌어내게 만든 노인 폄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결국 설화가 그러니까 함량 부족이죠. 혁신위원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 또 혁신위원들도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 혁신도 안 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혁신하러 돌아간 거죠. 아주 쓴소리를 계속 해주셨는데 이제 좀 왜 이것인지 지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친명계 측의 원안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 이유를 좀 짚어보려면 일단 대의원 권한 축소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대의원 제도라는 게 막상 당원권 없는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표가 하나가 가야 되는데 이 대의원이라는 것은 뭐 계산을 해보면 복잡하지만 한 60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권한을 주는 것을 축소해서 하나를 주게 되겠다. 근데 이게 왜 친명계 측에서는 친명계가 원하는 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비명계 쪽에서는 왜 반발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물론 이제 타당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룰대로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의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데 200만이 넘다고 하는 것 같아요. 200만이 넘나요? 점점 많이 불어났네요. 근데 지금 기존 룰에 따르면 전당대 대표 선출에 있어서 반영하는 그 비율이 권리당원 40%. 죄송합니다. 권리당원은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거는 일반 당원까지. 그렇죠. 200만이 넘습니다. 근데 당비되는 그 권리당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숫자가 매우 작은 그 대의원이 30%가 반영되고요. 대의원 그 투표 결과가 그리고 훨씬 많은 숫자의 권리당원은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25%, 그리고 일반 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 당원이 5% 이렇게 반영이 돼서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비율대로 하면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한 60명, 70명의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로 친명계에서 이 대의원제의 폐기를 주장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단 정치적인 유불리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친명 비명이 대의원제의 사실상 폐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던 것인데 김은경 혁신위가 조기 종료는 됐습니다만 마지막에 친명계의 손을 번쩍 들어주고 이제 끝내겠다고 한 것이죠. 같이 해석하시는군요. 그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혁신위가 이제 종료되는 상황 아닌가 싶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혁신위가 혁신 대상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대의원 쪽이 비명계가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당원들이 표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의원 제도를 가지고 핵심 의제가 된 것인데요. 자, 혁신위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해온 친명계 손을 들어줘도 지금 두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측의 뭐 반발을 거셉니다. 양측의 입장을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죠. 정청래용 혁신안 같은 정청래 의원이 그랬잖아요. 10월 이재명 사퇴설 나오니까 아니 그거보다 12월 사퇴설이 더 문제 있다. 왜냐하면 8개월 전에 대표가 사퇴하면은 비대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8개월 이상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사퇴를 하면은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전당대회 때 7대3 만약에 지금 혁신안이 통과가 되면 권리당원 70%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 말대로 나를 위한 혁신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제가 하나 반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의제 기구인 국회의원인 제가 대통령 선거할 때 한 표가 아니라 60표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보고 미쳤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대의원들이 권리당원의 60배, 70배의 투표 가치, 투표를 행사하는 것, 그것 역시 이상한 것입니다. 예,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두 분께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셨으니까 제가 이제 혁신위 그 대변인 얘기를 약간 요약해 보면 그 얘기더라고요. 이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그냥 축소한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방안들을 또 마련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당원들을 믿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세력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이 대의원 제도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혁신을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이 대의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대의원제가 그러면 그렇게 나쁜 것이냐. 예. 지금 이 혁신위원회가 와서 첫 번째로 때려부셔야 될 제도냐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예. 첫 번째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해야 될 것은 민주당의 이 내로남불,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내로남불을 고쳐야 되는 문제하고요. 예. 또 하나는 수권 능력을 배양하는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그거 하려고 좀 제발 해달라고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대의원제를 지금 물고 넘어졌는데, 대의원제는 원래 만들어 놓을 때 그 취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양당이 다 사정은 똑같습니다만은 한쪽 지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역 구도가 쫙 갈라져 있잖아요. 지역 정당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역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그러면서 대의원제를 채택을 그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정책 정당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그룹의 정책 그룹들을 우리 당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대의원을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만들었고, 대의원한테 지금 과도한 60 내지 70, 이게 투표율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60일지 70일지 아니면 그 이하일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과도한 대표성이 있다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손을 보고 이걸 혁신안으로 하는 안을 좀 내놨다라고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다르지만요.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폐지해버리자 그러면은 정당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집단의 당원에다가 그 중에서 투표율이 또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결론을 몰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대의원 제도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이 있었던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이거 없애버리자. 이게 이제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기보다는 한쪽 편의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원론적으로 대의원 제도에 대한 어떤 장점과 단점도 지적해 주셨고, 과연 이것을 건드리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느냐, 그 말씀 해주셨는데 그 질문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문가시고 정치를 보시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혁신안은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정책 최고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최고위원 회의제 아침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제 타당을 공격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책을 얘기해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혁신안을 좀 근거로 해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내로남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크게 묶으면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명을 하라고 했어요. 맨 처음 나온 혁신안. 근데 이거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사실은 정상적인 혁신위원장이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 돼요. 맨 처음 나온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두 번째 혁신안으로 나온 거는 뭐냐면 그 불체포 특권을
이제 영장이 예. 그 국회로 올라왔을 때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하자는 게 두 번째 혁신안의 내용입니다. 네. 이건 정말 뜬금없어요. 그리고 이건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인신에 대한 그 투표는 국회에서 원래 무기명으로 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체포특권 자체도 헌법에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혁신이라기보다는 후퇴하는 안을 내는 것이고 예. 세 번째 나온 것이 결국엔 전당대회 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인데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이 게임의 룰을 바꾸면 유불리가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문제가 연거푸 터지면서 네네. 당의 윤리성을 회복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예. 이런 요구에 의해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예. 애초에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이유는 혁신안 안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안은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혁신위가 애초에 생기게 된 이유를 망각하고 예.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쇄신이 아니고요. 이게 결정이 되려면 이제 당내 이제 최고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게 당원 당규도 막 바꿔야 되는 과정이고 의총도 뭐 지나야 되고 최고위가 뭐 과정도 겪어야 되는데 이게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계속 좀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벌써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부터 한판 붙었잖아요. 네. 의총 거쳐야 되고요. 지금 의총이 곧바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정기국회 앞두고 워크숍 의총을 1박 2일로 합니다. 그건 8월 말에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의총에서 아마 뭐 워크숍보다는 이 문제 놓고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아마 고성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찬반 갈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 있고 마지막에는 당원 당규를 바꾸려면 예. 또 마지막 절차가 또 있어야 되는데 절차 하나하나가 쉽지 않아요. 우리 결국 혁신위가 예. 곧 터지게 될 폭탄을 하나 그냥 놓고 오늘 어제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혁신위로서의 방향부터 처음부터 잘못 잡은 데다가 이 절차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고 예. 그리고 혁신위원장은 정말 혁신위를 할 만한 인물이 아닌 분이 괜히 들어와가지고 예. 당에 엄청난 지금 충격을 주고 간 겁니다. 예. 예.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뭐 두 분 다 이제 혁신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지금 현장에 혁신위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요약했던 그런 뭐 인터뷰를 요약해서 이제 반박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들을 고쳐 나가는 과정이고 지금 이 대의원 제도 외에도 다른 대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들을 조금 어제 발표된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좀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제 3선 이상의 원로들이 좀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사실 뭐 양당을 향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과정 속에서는 당 원로들에게 불출마를 그냥 촉구하는 정도가 됐어요. 바로 지금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목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정배 전 의원들 반발이 뭐 심상치가 않던데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 그 원로들에 대해서 불출마를 촉구한 것이 예. 혁신위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는 본연의 임무는 당의 윤리성의 회복이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네. 인적 쇄신을 한다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다는 게 어떤 윤리성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꾸려질 공천심사위원회나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의 몫이지 이번에 활동했던 소위 김은경 혁신위의 활동 범위, 목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의 윤리성 회복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실은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막판에 탁 던지고 혁신이 문을 닫았는데 한마디로 좀 월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같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2대 내년 총선에 원로급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좀 특이해요. 지금 거론이 된 이런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당만 그런 게 아니고 여당도 굉장히 이런 분이 또 나와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대는 만약에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 22대 이거 간단치 않겠는데 이런 얘기들 하는 분이 벌써 있습니다. 지금 뭐 공천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22대가 걱정스러운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건 혁신이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혁신이가 아니고 당에 여러 가지 공식적인 기구가 있으니까 이게 그쪽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일인 것 같아요. 다만 뭐 제안을 한 것은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혁신이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진짜 혁신이가 이번에 혁신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진짜 혁신적으로 좀 바꿔라 라고 하면은 그건 저는 혁신이가 해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당대회도 그렇고 공천 과정에도 그렇고 각종 여론조사를 사실 당에서 결정한 여론조사 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차라리 이걸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방법을 혁신이가 제안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큰 박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혁신위의 주장은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을 민주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당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의원도 이제는 어떤 뭐 이렇게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원들이 뽑을 수 있는 대의원 제도를 만들고 정책 결정에도 좀 참여를 시키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정책 최고위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괜찮을 것인지, 지금 뭐 검찰 수사도 지금 임박한 것으로 소환도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퇴 협박까지 조금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튼튼하고 안전했던 방패막이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화살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현동 사건과도 관련해서 이제 곧 소환이 되겠습니다만 검찰에 줬잖아요. 소환 곧 할 거로 보십니까? 그럼요. 이제는 뭐 남은 단계가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밖에는 두 사건 다 남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고 이것을 뭐 불구속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9월 이후에는 언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해질 것인데 이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그거는 뭐 헌법상 100일 동안 열리게 돼 있는 것이라 9월 이후에 연말 전까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김은경 혁신을 통해서 더욱 뚜렷해진, 더욱 강해진 민주당 내의 계파성 내지는 계파별 차별성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그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칼날도 더욱 매서워졌고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어떤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만 법원의 사법심사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패막이도 민주당 내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오게 된다면 표결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비명계가 정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죠?
지금 뭐 소환 조사는 일단은 중앙지검이 17일 날 바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지검이 이화영 재판이 방향을 정하는 대로 수원지검이 잇따라서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아마 검찰은 바로 영장과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선택지는 뭐 없습니다. 그냥 체포동의안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주도록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그건 6월 달에 있었던 대표 연설을 통해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니면은 겉으로는 가결시켜달라고 그러고 뒤로는 부결시켜달라고 얘기하는 방법. 두 개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자로 선택이 된다면 그건 이제 원리 원칙대로 그리고 선언한 대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하자면 이중 플레이죠. 이중 플레이를 선택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비밀리에 더블 플레이를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 국민의힘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당선 경선 과정에서 없앴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또 국민의힘 이슈가 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공식 일정이 이제 오늘 폐영식과 K-팝 슈퍼라이브 저희도 이제 계속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숙제가 남았어요. 남은 숙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관련 발언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잼버리 부의 부실 운영 논란과 가지고 여야 모두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듣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여튼 여러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거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유치를 못하면 지금 정부의 책임이죠. 그건 명확하게 해야죠.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부산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갔다는 망언은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나라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지 그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의 태도 또한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야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제 중앙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여당은 지방정부, 그러니까 전북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분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디 책임이 더 크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잼버리 개최와 관련해서 그동안 잼버리 준비를 위한 공무 출장이 100여 회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80%는 전북도에서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하고 부안하고 합쳐서 전북도가 제일 많이 갔고 한 30%는 이제 부안군에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준비에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예산 제일 많이 사실상 사용한 곳이 책임이 제일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뭐 중앙정부가 더 철저히 지원을 하거나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책임은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책임은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고 잼버리를 이유로 해서 뭐 해외 출장이 됐던 이런저런 자리를 만들어서 했던 곳이 누가 봐도 전북도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 의원님? 이 행사는 물론 전라북도가 집행위원장을 지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행사는 국가 행사입니다. 그 중앙정부의 행사고. 근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더군다나 이게 지금 공동위원장 체제를 하면서 또 공동위원장 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원장을 폐지가 대상이 되고 있는 그건 뭐 선거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다 아는 폐지 대상의 여가부 장관을
공동위원장 중에서도 핵심으로 어떻게 보면 수석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누구 책임이 더 크냐라고 이제 물어봐서 논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딱 누가 더 크니까 너네들이 다 책임을 져라. 예.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워 보여요. 예. 더군다나 여가부가 폐지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마지막 1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실은 이 새만금이라는 곳이 예. 뻘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예. 시간은 뭐 충분히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여튼 책임이 너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 둘 다 문제가 있는 이 국책사업인데 예. 국책사업을 너무나 지금 소홀히 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새만금이라는 곳이 그렇게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항상 예산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이 문제, 잼버리 문제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예. 자, 이 시선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사실 뭐 당을 나눠가지고 어느 당이 잘못했고 그 당에 소속된 어떤 지자체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이 문제 자체는 그냥 총괄적인 문제라고 볼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는 계속 여야가 이제 계속 프레임 공방을 주고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까지 꺼내고는 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는 어떤 사실 확인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제한된 발언 시간 내에 물어보고 답변 듣고 그렇죠. 뭐 현장 조사 청문회 할 수 있으니까. 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는 국정조사는 그다지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총리실 산하의 어떤 감찰 이것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더 효율적인 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잼버리의 어떤 사실상 능숙하지 않은 이번 대회 진행과 관련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부산 엑스포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각국에서 이제 한 표씩 행사하잖아요. 뭐 물론 그 국가 최고 지도자의 위임을 받아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만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새만금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이번에 잼버리 개최한 거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영향 끼치 더군다나 뭐 지역도 틀리고 대회 성격도 너무나도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의 어떤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뭐랄까요 아무리 이제 정파적인 이익이 달렸다고 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어떤 나쁜 일을 갖고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려는 게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새만금 이슈를 가지고 정치권은 어쨌든 뭐 양쪽이 원하는 대로 이슈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물론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2%포인트 거부는 35%, 부정 평가는 57%고요. 이게 잼버리 논란 속에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 관련해서 이제 뭐 얘기하셨던 것과랑 같이 붙여서 이것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 의원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 감사원, 뭐 총리실 그리고 수사, 뭐 국정조사, 뭐 그리고 국감이 바로 임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말리고 말려도 아마 이거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건 못 막을 거예요. 그리고 엑스포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이 엑스포의 지금 결정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불리하게 시작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가면서 이태리가 뒤를 뒤쫓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특히 문제를 삼은 곳이 영국이거든요. 그 영국의 언론들이나 또 유럽의 언론들이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BBC 보도도 있었고 이태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과 상관없이
그쪽에서는 이태리 쪽에서는 이걸 픽업을 할 겁니다. 픽업을 해서 아마 그 엔티 캠페인, 그 하여튼 부정적인 캠페인을 할 때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김한규 의원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민주당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잼버리 논란에도 이렇게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양쪽이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양쪽은 똘똘 뭉치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점점점 양쪽으로 흩어지면서 중도파들이 숫자가 줄죠.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그런 상태가 좀 벌써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과연 그분들은 이 새만금 그리고 지금 좀 얘기했던 혁신안들 이런 것들 어떤 당론을 정하는 문제들은 국민의힘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심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이번 태풍 여파로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도로가 유실되고 주택과 상가 수십 채가 침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집계한 태풍 피해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 약 16시간. 대구 군위군 하천에선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인근 달성군에선 전동 휠체어를 탔던 한 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무너진 제방복구가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도로 제방 유실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시설물 피해는 수백 건. 피해는 주로 영남과 강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태풍은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려서 전국 곳곳에서 도로, 제방 유실, 주택 침수,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태풍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은 16,000명 가까이 됩니다. 4만여 가구는 밤새 정전 피해를 겪었지만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경남, 전남 등에선 서울 여의도의 3배 이상 규모 농지에 낙과와 농작물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하루 37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태풍 카눈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 봄 강릉 대형 산불에 이어 막바지 피서철 태풍 피해까지 연이은 악재로 주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강릉 경포호 일대. 물에 젖은 식당 장판은 심하게 뒤틀렸고 바닥 열선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지난 봄 산불 피해를 복구한 지 넉 달 만에 수해를 당한 겁니다. 산불 때문에 또 한참 헤맸는데 그걸 이제 보고에 살아날 만하니까 또 이 물난리가 나서. 기존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이전한 이 횟집은 새로 문을 연 지 2달 만에 수마가 덮쳤습니다. 시에서 이게 집 무너진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쫓았잖아 지금. 근데 아직 무너지도 않고 있고 이제는 이런 물이 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횟집 수족관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냉각기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고기가 모두 죽었습니다. 시간당 90mm 안팎의 폭우로 물이 허리춤까지 차올랐던 고성의 한 주택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가 다시 찾은 집안은
온통 진흙 범벅입니다. 가재 도구는 건진 것보다 못 쓰는 게 더 많아 쓰레기만 쌓여갑니다. 지금 한도 끝도 없죠, 뭐 이거 치우려면. 폐장까지 일주일 넘게 남은 삼척 맹방 해수욕장. 태풍에 밀려온 나무와 쓰레기가 백사장을 뒤덮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언제 다 치울 수 있을지 막막해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잠정 집계된 피해 건수는 주택 침수와 파손 등 30여 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태풍 카누는 농촌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이은 폭염과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그야말로 막심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충북 괴산의 복숭아 농가. 진물은 과일들이 땅에 떨어져 나뒹굽니다. 장마철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 한 달 만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열매들이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해 지금. 한 7, 8천만 원 빚을 지고 가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그 복구를 하려면. 지난달 43년 만에 근처 댐에 물이 넘쳐 홍수가 났던 곳입니다. 복숭아를 감싸고 있어야 할 봉투가 물에 젖어 쪼그라들었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범람한 강물이 이 정도 높이까지 차오른 건데 이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아예 잠겨 쓰러졌습니다. 몇 년 동안 정성을 쏟은 인삼밭도 다 뜯어내지 않고는 복구가 안 될 만큼 엉망이 됐습니다. 바로 옆 고추밭에선 붉어야 할 고추가 폭염에 데어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화상병 피해가 발생한 과수농가도 충북 지역에서만 38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50개 크기가 넘습니다. 과일들이 열 피해를 많이 봤죠. 전부 다 고추, 작물도 그렇고 전부 다 병해 때문에 너무 더워서 많이 죽더라고요. 병도 많이 생기고. 장마와 폭염, 앞으로 몇 개가 더 올지 모르는 태풍까지 농민들에게 올여름은 잔인한 계절이 됐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태풍 카누는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피해를 남겼지만 맹위를 떨치던 폭염은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제7호 태풍 란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본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태풍 전후 날씨가 가장 다른 점은 온도입니다. 맹위를 떨치던 찜통더위와 열대야의 기세가 태풍으로 누그러들었습니다. 우선 서울 기준 35도 안팎까지 올랐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에는 열대야가 조금 더 이어지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기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여서 다시 극심한 무더위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데 역할을 한 7호 태풍 란. 태풍의 눈이 뚜렷한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태풍은 북서진의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후 만들어지는 태풍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길이 열리게 되면서 그다음 태풍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호 태풍 카눈과 7호 태풍 란이 동아시아 주변 기압계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폭염 대신 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세계에서 4만여 명이 모인 스카우트 잼버리 공식 일정이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콘서트를 무사히 즐긴 스카우트 대원들은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퇴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잼버리 콘서트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아서 좀 걱정했는데 콘서트는 일단 잘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오늘 밤 9시 10분을 기점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약 4만 명의 인파가 이곳 상암동에 모이다 보니까 지금 행사가 끝난 지 2시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퇴장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버스가 보이실 텐데 이 버스에 모두 스카우트 대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건너편에는 여전히 대원들이 퇴장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표정은 전반적으로 밝은 편이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웃거나 또 노래를 부르고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하는 등 하나같이 밝은 표정이었는데요. 스카우트 대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Jamboree first day, it was amazing, the opening ceremony. That was very good. Then we started getting into scouting things. It was amazing. 잼버리의 마지막 고비는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석한 K-팝 콘서트의 인파 관리였습니다. 다행히 행사가 끝난 지 2시간째인 현재 별도로 접수된 충돌이나 사고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YTN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실시간 월드컵 경기장 앞인데요. 이 참여국별로 이동안에 충분히 거리를 두고 또 줄을 지켜가며 침착하게 이동했고 또 버스 역시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최 측인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숙소 이동 거리와 출국 일정 등을 고려해서 순차 퇴장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잼버리 대회에 참석한 대원이 워낙 많고 버스만 해도 1,400여 대나 돼서요. 스카우트 대원들의 퇴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그러니까 자정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일대 교통 통제는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지금 퇴장하고 있는 대원들은 내일 모두 출국하는 겁니까? 네, 우선 서울 상암동 일대 도로 통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11시 기준으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를 중심으로 구롱 교차로 등이 양방향 차로 방향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곳을 통과한 버스 노선들은 모두 우회 조치했습니다. 조직위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 기동대 2,500여 명과 소방 200여 명을 투입해서 인파 관리에 주력했는데요. 실제 현장을 돌아본 결과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동하는 길마다 촘촘히 병력을 배치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숙소로 돌아간 잼버리 대원들이 이제 오늘 밤에 홍대와 이태원 등에서 심야 시내 관광을 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경찰은 현재 이태원과 강남, 홍대 입구 등 번화가에 각각 기동대 1개 부대를 추가 배치한 상태입니다. 잼버리 대원들은 내일부터 귀국길에 오르지만 독일과 호주 등 일부 대원들은 한국에 조금 더 머물며 개별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남은 잼버리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버리 콘서트 현장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K-팝 콘서트를 포함한 잼버리 기간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사회부 우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강민경 기자와 지금 퇴장 상황을 상황 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그 통솔하는 그 경찰들이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분위기가 참 좋아 보이는데 일단 K-팝 콘서트가 잘 마무리됐기 때문이겠죠? 일단은 유종 의미를 좀 거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워낙 이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이 K-팝 공연을 보고 이제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강민경 기자 전해드린 대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팝 슈퍼라이브 1, 2부 공연 밤 9시 10분쯤 모두 종료가 됐고요. 이번 K-팝 콘서트는 잼버리 대회에 정말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 대원 4만 3천여 명이 이제 현재 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는 강민경 기자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또 현장 취재 기자 말로는 이 대원들 표정에 이 K-팝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낀 이 여운과 함께 아쉬움도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K-팝 공연 전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네, 이게 오늘 잼버리가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영식 그리고 저녁 식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4만 3천여 명의 대원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입장하는 데만 2시부터 5시 반까지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폐영식에서는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7분짜리 영상이 있었는데요. 지난 1일 새만금 야영지에 도착을 해서 텐트를 설치를 하고 또 태풍 카눈의 예보로 8개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잼버리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영사 한마디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회 기간 내내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 등으로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야영이 어쨌든 중지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근데 식사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중간에 이제 K-pop 콘서트 폐영식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밥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뭐 전달된 식사들은 어땠는지 궁금하고 좀 뭐 부실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폐영식이 종료되고 나서요. K-pop 콘서트가 진행될 때까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월드컵 경기장 내에서 간편식이 제공이 됐습니다. 네. 대회 조직위는 일반식 35,000개, 채식 5,000개,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할랄식이라고 하죠. 7,000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사진을 저희가 이제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워낙 내용물이, 날이 예. 덥고 습하다 보니까 날씨에 또 상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우려가 없는 빵, 식품들 과자, 위주로 뭐 육포 이런 건데. 예, 제공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자, 빵, 육포 이제 좀 마른 것들이 예. 이제 제공이 됐는데 이렇다 보니 일부 대원들 사이에서는 뭐 부실했다 이런 불만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잼버리 대회 기간 내내 이뤘던 준비 부족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늘 K-pop 콘서트를 비롯한 행사에는 정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오늘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대원들이 껍질을 밟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도시락에 바나나를 넣지 말라 이런 지시까지 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긴 했군요. 네. 이 잼버리 기간 내내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요. K-pop 콘서트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나오는 대원들의 표정을 봤을 때 꽤 만족스러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K-pop 콘서트 물론 스카우트 대원들이 잼버리 행사를 위해 우리나라에 왔지만 워낙 이 K-팝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다 보니 이 K-팝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에 왔다 이런 말을 하는 대원들도 있었을 정도거든요. 네. 이 대원들이 가장 손꼽아 왔던 행사였기 때문에 행사 과정이 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일단 행사장이 여러 번 변경되는 과정에서 예.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뭐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공연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빚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예. 또 동시에 이제 콘서트가 한창일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티스트들의 어떤 넘어지거나 이런 안전사고가 없었고 또 관객들 그러니까 잼버리 대원들도 현재까지는 뭐 별다른 인명피해 혹은 예. 불상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K-pop 콘서트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지막 유종의 미를 좀 거두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잼버리 대원들은 사실 몰라요.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냥 K-pop 콘서트가 언제 열리고 간다고만 알면 되니까. 근데 사실 이 과정은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계속 논란이 많았습니다. 장소 이동부터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자분도 많았고 네.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원래 이번 K-pop 콘서트가 6일 날 새만금에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만금에서 워낙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한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소가 한 번 더 변경이 돼서 마지막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K-pop 콘서트 장소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11일까지 이 콘서트 열리기까지 사흘 남짓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예. 굉장히 짧은데 그 사이 또 태풍이었어요. 예, 무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 출연자 이제 아티스트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제 섭외도 해야 되고 출연자 조율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한류를 대표하는 주자 방탄소년단 BTS 출연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K-pop 팬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을 이 K-pop 콘서트와 아이돌로 이제 땜질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던 거거든요. 예. 또 이제 마지막에 워낙 정부가 총력 대응을 이제 공언하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차출이 되고 또 축구 팬들로서는 경기장 잔디 훼손이 우려되는 이런 우려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경기도 취소됐고요, FA전이. 네. 네. 이 K-pop 콘서트에 참석한 인원들이 총 4만여 명에 달한다고 네. 들었는데 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나올 때 퇴장도 이를 것 같아요. 네, 앞서 강민경 기자 저희 이제 현장 상황 봤는데요. 9시 10분쯤 끝났는데 지금이 11시 10분이니까 2시간 예.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다 안 아직도 됐어요. 예. 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입장에 3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퇴장도 한 3시간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민경 기자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자정까지는 뭐 이동과 버스 탑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앞으로도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대규모 4만 명, 4만 3천 명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퇴장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상당 시간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안전 관리를 더욱 더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질서 정연하게 이제 대원들이 이제 줄지어서 퇴장을 하고 또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도 목격이 됐고요. 사실 이 대원들을 수송하는 것도 일입니다. 4만 3천 명을 이제 수송을 하려면 버스가 1,400여 대가 투입이 됐거든요. 이 사진이군요. 이 사진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45인승 버스 한 대가 12m인데 일렬로 쫙 세우면은 17km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17km. 네, 여기 일부만 찍힌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일부는 이제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에 이제 세워져 있고 지금 저 사진은 저희 YTN과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사이에 있는 공터에 버스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모습을 시청자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진입니다. 얼마나 많은 버스가 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인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원들이 이제 옮겨가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이후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막아야 되잖아요. 안전 대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대원들이 버스에 타서 숙소로 대부분 이동을 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또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인솔자들을 중심으로 야간 서울 시내 관광에 나설 것이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거든요. 일단 조직위 측에서는 뭐 인솔자가 대원들과 떨어져서 별도의 활동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두 같이 버스를 타고 숙소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 또 자발적으로 시내 관광을 나설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앞서 자료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일부 대원은 지금 지하철을 통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울 시내 이제 마지막 행사의 마지막이 끝났으니까 서울 시내 주요 명소를 찾아서 관광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야식을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서울 또 밤에 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지금 3개 기동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이제 인파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건데요. 서울 홍대와 이태원, 강남에 각각 배치를 했습니다. 인파 사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 이런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남은 일정들을 각각의 계획대로 보내게 될 텐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출국은 언제 하는 겁니까? 뭐 일단은 내일부터 이제 세계 각국의 대원들 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대원들은 한국에 더 머물면서 관광을 이어갈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대회 조직위원회 측에서 정확하게 내일 몇 개 나라, 몇 명 대원들이 출국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안 된 상황인데요. 일단 파악되기로는 독일과 호주 등 국가에서 온 대원들은 다음 주까지 머물면서 한국 민속촌이나 이제 놀이공원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뭐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이나 대전시에 있는 축제 현장 등 전국 명소에도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잼버리 대회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저희가 남은 이 숙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는 거예요. 일단 좀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정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게 지난 1일 새만금에서 대회가 시작할 때부터 정말 말이 많았거든요. 원래 이 잼버리 대회가 뭔지 스카우트 대원이 아니면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죠. 관심 갖기도 쉽지 않은데 워낙 이제 행사장 주변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인데요. 이게 지난 1일 새만금에 시작이 돼서 이 새만금이라는 곳 자체가 광활한 간척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폭우에, 폭염에, 준비 부족, 시설 부실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다 뭐 곰팡이가 핀 달걀이 지급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먹거리 안전 비상, 뭐 부실한 식당 이런 비판까지 더해졌는데 여기다 또 영내 샤워장에서 성범죄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난 4일에는 먼저 영국 대표단이 가장 먼저 철수를 결정했고 또 미국도 새만금을 떠났습니다. 이런 파행이 이어지는 와중에 또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예보가 되면서 지난 8일에 새만금에서 야영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 잡음이 있었던 만큼 이번 대회를 준비한 유관기관들의 이제 네. 책임 소재 규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겠죠. 네, 가장 먼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책임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무부처로서 준비 부족뿐만 아니라 특히 김현숙 장관의 잇따른 실언이 더욱더 논란에 불을 지폈거든요. 어떤 발언했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김현숙 장관 오는 25일에요.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리는데 여기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야 의원들의 어떤 준비 부족이나 대응과 관련한 질타 또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비롯한 어떤 지방자치, 유관기관의 책임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에도 퇴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안전 가장 유의해서 무사히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개막을 반년 앞둔 시점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설비인 전기와 통신 설치가 거의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확보한 예산도 쓰지 못한 상황에서 대회 조직위는 추가로 돈만 더 요구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폭염과 함께 잼버리 대원들 불만이 속출했던 건 전기와 통신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건 물론 무선 통신도 잘 안 터졌던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막 반년 전인 지난 2월까지 공사가 얼마나 됐는지를 살펴봤더니 설치율이 5%에 불과했습니다. 조직위는 폭우 때문에 텐트 설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졸속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야영장은 1년 전인 지난해 9월까지도 시설 설계조차 확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상상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아마 세계적인 계획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예산 관리도 엉터리였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해 9월까지 118억 원을 확보했는데 정작 사용한 돈은 45억 원에 그쳤습니다. 당시 기준 집행률은 38.5%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잼버리 조직위는 올해 들어서만 예산을 3차례나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7월에 증액된 금액을 전부 합치면 152억 원이나 됩니다. 해충을 쫓는 포충기 설치와 해충 기피제 구입비, 그리고 폭염 대비용 얼음 구입비도 신청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하루 내원자 수는 총 1,296명입니다. 이 중 벌레 물림이 368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결국 있는 돈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만 늘린 셈이 됐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지만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과정까지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회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행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28살 신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 마약을 투약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차량에 깔린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평소 열등감을 가져온 또래 남성을 대상으로 마치 게임을 하듯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 33살 조선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근처 골목길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선의 범행이 마치 게임을 하듯 잔혹하게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뒤 빠르게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는 행태가 조선이 중독돼 있던 1인칭 슈팅 게임 속 움직임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취업, 결혼 등에 실패해 현실에 불만을 가진 조선은 지난해 12월부터는 은둔하며 게임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만 몰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나흘 전 게임 유튜버를 동성애자 같다고 모욕한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평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또래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체포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해둔 불법 영상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게임 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에 해당하고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임을. 검찰은 조선의 범행 직후 신림역 근처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6살 남성 이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5달에 걸쳐 여성을 혐오한다는 글을 1,700건 올리는 등 여성을 살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범죄 사건에 처음으로 살인 예비죄를 적용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 침팬지 2마리가 탈출해 한때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포획 과정에서 침팬지 1마리가 폐사하고 사육사가 팔을 물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침팬지 1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소방관이 다가가자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나무 위로 달아납니다. 대구 달성공원에서 침팬지 암수 한 쌍이 우리를 탈출한 건 오전 9시 10분쯤입니다. 사육장을 청소하던 직원을 밀치고 도망간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20분 만에 암컷 알렉스를 포획했습니다. 하지만 수컷 루디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구조요원들과 대치했습니다. 내식 청소하는 중에 이게 사육사를 밀치고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컷은 유인을 해서 다시 사육장 안으로 들어갔고 수컷도 이제 사육장 안으로 거기 들어가다가 갑자기 또 그 사육사를 물고는 이제 또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 과정에 사육사 46살 A씨가 팔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관람객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결국 공원 외부 탈출을 우려한 구조당국이 마취총을 쏴 루디를 제압했습니다. 네, 순놈이 이게 성질이 좀 포악하다 하네요. 순놈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공원 내에
뭐 벤치 쪽에 숨어 있다가 뭐 나무 타고 올라갔다가. 하지만 루디는 오후 1시 반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으로 폐사했습니다. 침팬지는 맹수처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달성공원은 침팬지의 정확한 탈출 경로를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부산 거제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 A씨가 6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PC 계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샤니 공장 안전보건사무국과 공무팀, 총무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안전일지와 지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UN 전문가 패널이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약 수출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지난해 사이버 절도 규모는 17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으로 기존 기록을 깬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 통신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해커들은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와 다른 금융거래 수단을 겨냥한 공격에 계속 성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의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며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근해 불법적 금융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올해도 핵무기 개발과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려는 UN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탄을 계속 수출하고 있으며 정유 제품들을 북한에 수입하려고 선박을 통한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새로 선박 14척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대부분의 국경을 여전히 폐쇄했지만 철도 교통 재개로 무역 규모가 늘었다며 북한의 불법적 사치품 수입을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군 통신 장비와 탄약을 수출한다는 의혹과 다른 UN 회원국에 무기와 기타 군사적 지원을 거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북한이 주중대사관에 수용 중인 북한 유학생 300명에서 400명을 조만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중순 베이징을 거쳐 카자흐스탄 세계 태권도 대회에 선수 100여 명을 보내는데 이때 이들이 이용한 열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유학생들을 귀국시킬 계획입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에는 4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있는데 포화 상태로 이번에 졸업 후 장기 체류 중인 유학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 휴양지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이 대형 산불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을 피해서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적어도 53명이 숨지고 관광객들은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지금 우리 교민과 관광객 피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허리케인이 키운 산불이 주요 관광지 라하이나 지역까지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All line is burnt to crisp, and it's like an apocalypse.
수천 명이 자택 등지에서 필사히 탈출을 했고 일부는 바닷가에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마우이 섬의 형형색색이던 지붕이 산불이 덮치면서 일제히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명이 숨졌는데 수색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행객 등 관광객 수천 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It's just scary to see a big wildfire just kind of coming your way, and it's not something I ever experienced before.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마우이 섬에 거주하는 교민 500여 명과 우리 관광객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한인 피해 접수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 호놀룰루 직원 2명이 오늘 첫 비행기로 가장 빠른 비행기편으로 지금 마우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또 추가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마우이 섬의 전기와 통신망이 모두 끊겨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2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무척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중서부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요. 영서와 충청, 경북 북부와 제주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3도, 대전과 광주도 23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영남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내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자정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